EBS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께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출석에 앞서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 수사단 책임자들을 소집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가 수리됐으니까 전 처장이 네. 됐네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많았었는데 3차 출석 요구엔 응했습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이번에 3차 출석엔 출석하게 된 네.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저도 한 어제 그제까지는 3차 출석 요청에도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분위기가 간밤에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분위기가 바뀐 가장 큰 원인은 이번에 출석 않으면 다음번에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네. 현장에서 바로 즉각 체포할 수 있는 네. 명분을 공수처나 경찰이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현장에서의 체포라는 최악의 상황을 박종준 전 처장이 피하려고 그래도 수사 요청에 응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맡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그 뭐 대통령의 뭐 경호법 뭐 이런 거를 들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박종준 처장의 경우에는 그거를 저지할 아무런 그 어떤 조항이나 뭐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박종준 처장은 그 경호법상에 의해서 본인은 대통령의 위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뭐 절대 존엄의 가치라고 했던가요? 뭐 여튼 그거 해야 되니까 네. 경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사법 체계 내에서의 법적 정당성은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했고 정말로 2차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3번이나 불응했기 때문에 현장 체포한다고 하더라도 하등의 어떤 뭐 명분을 갖지 못하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출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출석하는 것이 대통령의 경호에도 뭐 전반적으로는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을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일단 사표 제출, 사표 수리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따로 질문을 하고 일단 출석을 했어요. 3차 소환 요구에서 출석을 했는데 자, 이 출석의 과연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런 것들로 인한 향후 그 한남동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을 좀 예봉을 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사표도 냈다는 거 알려졌고 수리됐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일단 출석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대통령 관저 중심으로 해서 이 경호처 안의 분위기에 중대 변화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종준 처장이나 뭐 차장에 대해서 만약에 1차 집행과 같이 저지할 경우에
체포 가능성, 실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또 2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집행 가능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라든가 현장 판단까지도 경찰이 이 주도적으로 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실제 집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가 이완될 경우에 경호처 인력에 대한 장악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만약에 박종준 처장이 체포될 경우에는 급속하게 저지선이 와야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안에서 고려했을 때는 처장보다는 차장, 그러니까 내부 출신인 차장이 경호처의 기강을 다잡고 2차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낫다. 그렇다고 하면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함께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체포돼서 전체적인 이 저지 분위기를 이완시키거나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차라리 출석해서 수사에 응하는 거 그걸 통해서 반대 또 역으로는 안에 현재의 어떤 경호처 인력을 차장 중심으로 해서 2차 집행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께 이 질문 먼저 할게요. 이제 아시겠지만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그 경호처장이요 사직서 제출했고 사직서 수리된 걸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것까지 묶어서 한다면 이 전체적인 구도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집행 때처럼 막아보자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경호처장은 자기가 법적인 책임은 후배 경호처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 떠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2차 방어라 그럴까요? 그거는 대행한테 경호처 대행이죠. 경호처장 대행한테 맡기는 이런 모습으로 보세요. 어떤 구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판단하기는 2차 집행의 저지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경호처장으로서는 그냥 본인의 어떤 개인적 선택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지금 전체 경호처 대통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경호처 분위기 자체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2차 집행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포석 중에 하나로서 경호처장이 출석하고 사직서를 내고 또 이게 수리되고 이런 과정이 대통령이나 지금 이 대통령 관저에 있는 경호처가 예상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2차 집행 가능성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경찰에서 실제 수도권의 수사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실제 집행 가능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또 어제 국회에서는 경찰차장, 법무부 차관, 뭐 이 공수처장 등 사법 수장들이 일제히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단호하게 답변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더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2차 집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하나의 박종준 차장이 나오는 것이 지금 아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이 막는다는 그 표현은 2차 집행에서 1차 집행처럼 약간 그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을 막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1차 집행 때처럼 강력 방어하기 위한 수단 두 가지 다 포함됩니까? 다 포함된 거죠. 포함돼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경호차장, 그러니까 처장 대행 중심으로 해서 2차 대행을 막기 위한 것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장악력이 높기 때문에 차장 같은 경우가 만약 지휘를 한다면 반면에 이제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안에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 그런 분위기요. 자, 그럼 사직서 제출과 사직서 수리도 오늘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종합해서 보면 어디까지나 우리들 추측입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를? 사실 우리 정광재 사직서까지 대변인님. 내고 출석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었던 거잖아요. 네. 박종준 전 처장이 그동안 뭐 대국민 발표를 통해서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끝까지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경찰 수사에 응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본인은 어떤 그 수사에 응하는 양식을 보이면서 네. 수사에 협조하니까 뭐 시간을 좀 더 벌려는 그런 그 계획이 있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사직서까지 내고 갔고 그게 바로 수리가 됐단 예, 말이에요. 예.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다음번 2차 집행이 현실화됐을 때 경호처 내부의 동요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경호처에 있는 분들 제가 뭐 개인적인 인연이 여럿 있는 분들 통해서 최근의 예.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여러 언론 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보면 경호처에 있는 실무자급들에선 상당한 동요가 있다. 이게 2차 집행이 왔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물리력 또는 완력을 동원해서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더라고요. 뭐 스크럼을 짜는 정도지 그거를 경찰이 공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산하려고 했을 때 뭐 시쳇말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총을 쏘겠습니까? 뭘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번 집행은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손쉽게 체포 저지망이 뚫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사직서 제출과 사직서 수리까지 묶어서 보면은 네. 그런 예측도 하게 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박정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그 다음에 그에 앞서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이 상황 되게 뭐 뉴스로서 어떻게 보면 큰 뉴스인데 이 부분을 기본으로 갖고 자 경호처장 박정준 경호처장이 이제 전 경호처장이 됐지만 그 경찰에 오전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들을 몇 가지 이제 한번 짚어볼게요. 그것도 짚어보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게 와닿을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박정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 예.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입장하고 이거는 또 뭐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이 사법적 정당성은 일정 부분 상실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말이 조금 인상적이더라고요. 뭐라 그랬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대통령을 사냥하듯 체포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안들을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여러 퇴로는 열어뒀단 말이에요. 네, 경찰에서 중앙지법을 통해서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아니면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 절차에 응하겠다. 네. 일정 정도의 저는 타협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법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지금 현실 광장 정치는 완전히 그 뒤로 밀리는 뭐 이게 광장 정치가 좋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박정준 전 처장도 결국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몰아치듯이 사냥하듯이 하지 말고 대통령이 수사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주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네. 해석했습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쨌든 뭐 계속 저 소환을 요구했었고 그거를 이제 응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지금 뭐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망신 주기. 그 다음에 어떤 그것으로서 뭐 윤 대통령 본인은 물론 여권 전체에 타격을 줘서 어떤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만약에 충돌이 우려된다면 조사가 목적 아니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런 기회가 연태 많이 있었잖아요. 이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미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갖고 10명의 주요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다 구속이 됐고요. 네. 지금 8명은 기소가 됐습니다. 내란 혐의 사실이 사실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이 소명이 됐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 지금 넘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공수처에서는 3차례의 출석 요구를 대통령에게 했었고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 전향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뭐 예우 문제 지금처럼 이렇게 거론하면서 적절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법과 협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걸 스스로 다 거부하고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까지 왔고 1차 집행에는 3차 저지선까지 만들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그 법원의 영장을 막았습니다. 지금 네. 와가지고 어떤 협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지금 일반적 이 불소추냐 대상이냐 만약 이런 얘기를 떠나서 내란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모든 영장에 다 적시돼 있고요.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의하면 이 모든 12.3 내란의 핵심적인 어떤 수괴 우두머리스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범죄 사실로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피의자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예우를 얘기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식을 요구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최소한의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그럴 얘기할 자격이 없고 그냥 세포영장에 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자, 문자 소개하고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1918님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잠실 가는 길인데 2000번 버스에 뉴스레터 K가 나오고 있어요. 기사님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셔야겠네요. 흐흐. 뉴스레터 K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6824님이 뉴스레터 K 시작 알리는 시그널 음악이 나올 때 희망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나라 법은 해석하기 나름인가요?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그 관련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 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건 내전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반발, 내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 특히 석동현 변호사가 나서서 하는 말들은 이후에 형사 재판이라든가 탄핵 심판 절차를 생각할 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 상황을 실제 국가의 사법기관인 이 법무부, 검찰, 공수처, 헌법재판소가 법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고 체포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일관되게 어제 다 국회에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 측이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보면 민주당, 법원, 공수처, 경찰이 마치 하나의 오염된 어떤 이념 세력으로 하나의 행동을 같이 어떤 특정 목적을 하는 것처럼 계속 묘사하고 있고요. 지금 발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공수처가 야당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엊그저까지 1차 집행 실패했을 때만 해도 공수처장에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공수처장은 법에 따라서 수사 그리고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일부 지지층에서는 극렬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일부 있는 것처럼 착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더 이상 대통령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국민 여론에서 보호할 수도 있고 예우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조차도 없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석동현 변호사가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조언해서는 대통령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 대통령을 무리하게 무력으로 체포 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반발 예상되고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우려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게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외신 기자들이 기사 쓸 때 이거 번역하면 영어로 네. 시빌 워가 돼요. 시빌 워.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남북한이 아직 뭐 교전 상태로 아는 나라 그 분들도 많아요. 세계에.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 시빌 워라는 건 전쟁 상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포 구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책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사에 어떤 식으로든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의 직을 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직이나 아니면 삶이 완전히 부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임박하고 있다. 적어도 2차 집행이 물리적 충돌로 번지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가 필요하다는 네. 정광재 대변인의 말씀이시고요. 자, 박정준 경호처장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두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정부 기관 간에 중재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최 대행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정부가 공수처와 경호처 뭐 이런저런 지금의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 갈등 출구를 뚫으려 했지만 참 뚫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토로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정광재 대변인님, 이런 부분에 그 어떤 해법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역시 결자 해지해야 된다. 똑같은 결론이네요. 이게 사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방침하고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완전하게 이게 불법적인 위법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하는 거고, 당에서도 이런 법 집행에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적법한 수사 절차에는 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적법한 수사 절차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26년간 검찰에 있었고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복원 또 법의 지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렇게 응하는 모습이 가장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한테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1차 영장 집행 때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행을 맡겠다면서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 갔습니다. 2차 영장 집행 때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래서 어저께 그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뭐 현역 의원들 만약에 막아서면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더니 오동훈 공수처장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고, 네. 자, 어쨌든 뭐 현행 법적인 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기현 부위원장님? 2차 집행에 나서면 저는 엊그저께 1차 집행 이후에 40명 가는 인원만큼 안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대통령 편에 서고자 하는 의원 총수가 4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식이 있는 의원들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이라는 게 지금 뭐 거기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극우적 성향, 사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 앞에 서서 대통령을 보호하자고 외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 무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정치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목적 외에 이로 인해서 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분열되고 경제 외교 상황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 의지와 능력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일부 이후에 얘기를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고무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일부 착시가 있고 일부 보수의 결집만 가지고 지금 본인들의 행동이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상황, 이 경호처의 어제 오늘 상황이라든가 또 국회에서 이 사법기관 수장들의 단호한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2차 집행에 나섰을 때 만약에 의원들이 실제 이걸 저지하는 행위에 나설 경우에는 네.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 것으로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정말 용기 있게 나설 의원들이 몇 분이나 될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경호처장, 차장 뭐 예를 들어 차장 처장 대행 또 지금 어떤 체포영장 집행 전망 한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민주당은 제3자 추천권이 포함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민주당의 특검 법안은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 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특검을 정치 투쟁의 도구로 쓰려 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계멸이라는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저는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예. 제3자 추천권 포함시키고 비토권 이제 없앴는데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이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거든요. 예. 자, 이 권 원내대표 얘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어떻게 만들어야 그러면 도대체 만족할 만한 특검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시작했던 문제 다 해소된 거 아닙니까? 3자 추천권 명확하게 대법원장 2인 추천으로 했고요. 뭐 야당에 대한 비토권 없앴고요. 또 계속 지적해왔던 브리핑 관련해서도 단서 조항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소지도 차단을 했고요. 다만 이 수사 대상은 변화된 상황과 수사 범위에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외환죄 추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예, 외환 유치 또 외환 유치 뭐 북한과의 통모 그러니까 북한과 공모해서 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일반 이적죄의 적용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예비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몽고에 가서 북한 측을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내용도 제기가 됐고요. 원점 타격설 그러니까 이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설 등등등 해서 실제 북한과 연계시킨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확대시키려고 했던 부분 또 최근에 김병주 의원이 제기된 것처럼 전쟁 상황까지 염두에 둔 준비까지 됐다는 상황이면 외환죄를 수사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이게 어떻게 보수 괴멸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특검법이 보수 괴멸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 또 보수 세력 상당수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더 이상의 특검법이 있을 수 없고요. 뭐 논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자체 특검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온지 모르겠지만 만든다고 해도 이 이상 특검법은 제출할 수 없을 거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광재 대변인님, 저 국민의힘에서는 소장파들이 모인 천목회가 네. 자체 특검법 발의하자. 그렇게 되면은 같이 이제 내용을 합쳐가지고 합의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파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조기현 변호사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는 법안이냐라고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특검이라는 건 특별한 검사임에 동시에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검사예요. 근데 수사 이것은, 대상이 너무 많다? 수사 범위가 무한정 넓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위헌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는 지난번에 드루킹 특검 할 때도요. 그 사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통과가 됐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사안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면 관련해서 인지하는 사건까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괴멸법이라고 우리가 그냥 엄살 떠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제왕정 특검이라는 건데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이 부분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어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면 무조건 특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 또 대국민 보고 규정이라고 있는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와는 달리 네. 이 부분도
폭넓게 해석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파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당내 전반으로도 다음번 특검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끌기로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도 진정성이 있다면 협의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금요일 퇴근 시간 차량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서울 시내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이상 걸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서강대교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기름에서 연희램프 사이 양방향에서 차량들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전 구간 지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데요. 그 사이 고장난 차가 2차로에 멈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8탄 분기점에서 비봉까지 밀리는데 그 사이 비봉에 발생한 사고에 영향받고요. 이후 광명역부터도 쭉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진천 터널 가기 전 사고 나서 일대 정체입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이천 부근인데요. 현재 사고 나서 갓길로 옮겨 처리 중입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긴 구간 정체고요. 또 군자 분기점부터도 제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의 폭로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다는 합리적인 추론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 김건희가 대선 당시 여론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과 공천 개입, 공천 거래를 한 사실을 덮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했으며 법치를 파괴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최혜병 사건, 명태균 사건, 12.3 비상계엄의 핵심 몸통인 윤석열과 김건희의 수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사 소위를 통.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 받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보고서가 확인됐다. 이런 한 언론의 보도거든요. 그걸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건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창원지검이 지금 명태균 씨 의혹 수사하고 있었죠. 근데 2021년 10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즈음에 명태균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김건희 또 윤석열 당시 후보 측에 보내고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280개가 일단 확보돼서 공개가 됐다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책임당원 안심번호 5044명 여론조사 결과 자료도 보내고 이게 비공표이니까 보안 유지해달라고 하고 또 관련 내용을 분석한 내용들로 서로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근데 어쨌든 이 여론조사 관련된 대가가 금전적으로 지급된 건 없고요. 경찰이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하면서 이러한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적정하지 않은 여론조사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던 거고요. 그걸 수사 보고서로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광재 대변인.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12월 2일, 12월 3일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 공개할 수 있다고 예. 12월 2일 날 했고 12월 3일 날 검찰이 명태균 씨 기소하고 자 근데 그 날짜의 우연성, 뭐 예. 일치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트리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민주당이 이번에 주장하기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12월 2일 뭐 이 명태균 그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왜 12월 3일이었느냐라는 많은 궁금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저도 왜 12월 3일에 그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뭐 취임 1000일이었다든지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날짜를 택일했다든지 이런 음모론도 있긴 하지만 이거 역시 그냥 여러 가지 추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에 대한 어떤 뭐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뭐 감사원장 탄핵이라든가 본인이 갖고 있는 국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깎이고 이런 것들이 국정 뭐 문란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네. 저는 뭐 대통령 설명을 믿지 이렇게 주변에서 해석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 출범식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김 의원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회견을 철회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야권의 비난 공세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의원 자격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했는데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 결의안 이제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네. 제명 결의안을 하면은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명 결의안은 국회에서 이제 상정이 돼서 예. 아마 제적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되겠죠. 3분의 2. 예. 예. 저는 뭐 민주당이 제명 결의안 그 추진 여부를 떠나서 국회에 예. 자격 없다고 봅니다. 일단 이 백골단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인 것 자체 그리고 그 원인이 된 사건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겠다는 거고 굳이 백골단 이름을 붙인 게 단순히 그 하얀색의 어떤 보호모를 써서 백골단이라는 게 아니라 백골단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그렇게 자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980년대 90년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의 인권 탄압에 가장 앞섰던 사복체포조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던 어떤 폭력을 예비하고 있던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민전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리가요. 반공청년단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그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이라고 했고요. 또 김민전 의원은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매우 오랫동안 정치평론을 해온 분입니다.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자처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해석을 할 건지 또 이런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설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의 그 열성적인 지지와 호응에 너무 고무된 나머지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여지고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자격 없다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님.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사과하고 해서 징계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라든지 민주당 제명안 제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명까지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아마 김영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회에서 제명된 이후에 제명으로 이어진 국회의원이 실제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민전 의원 대단히 뭐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방송에서 김민전 의원이 잘못했다. 이거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했더니 또 우리 당 강경 지지자들은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당 대변인이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건 국민 상식선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백골단 하면 정말 두려움의 존재였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90년대 중반 학번인데 그때도 백골단 일부 분들은 봤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김민전 의원이 이 부분을 몰랐다고 한 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너무 정략적으로 이걸 뭐 공세를 삼아갖고 김민전 의원을 제명하겠다. 뭐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이런 인식이 팽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자신의 SNS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을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경찰이 내통했다. 또는 경찰이 민주당 지휘로 대통령 체포에 나서면 국헌문란이다. 요거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행안위 소속 의원이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영장 집행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당에 전하고 한 내용을 약간 과장 광고한 거죠. SNS 메시지가. 나 열심히 하고 있다. 네, 그 정도 수준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내통을 하고 뭐 민주당이 수사기관을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까? 지휘했다고 하면 1차에 아마 성공했을 겁니다. 그런 강제력과 어떤 압력이 미쳐져서 국수본이나 경찰을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면 이미 상황이 끝났게요. 그지 않습니까? 당시 상황은 공수처가 통제하고 있었고 거기 공수처 경호처장이나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아선 건 공수처의 거기 부장검사하고 공수처장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의 어떤 의사가 이 지금 수사 상황에 개입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통상적인 어떤 이 정보 파악과 이 전달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철규 의원 가셔서 훗날을 생각하라든가 이 판사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뭐 이렇게 나서느냐라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거기 국민의힘에는 경찰 출신 의원들이 아마 7분인가 해서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 전수 확인해 보면 훨씬 많은 전화를 했고 집행에 있어서 무리하지 말라거나 하지 말라는 얘기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한번 전화 내역 전수조사? 예, 한번 해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냥 과민 반응이고요.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님은 예.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런 고발의 이철규 빌미를 의원 사안까지 합해서. 네, 고발의 빌미를 이상식 의원이 제공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행안위원으로서 아니면 경찰 선배로서 소통을 했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지 대중이 알 수 있다면 이거 소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신저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 설명에 대한 설득력이 국민이 갖고 있어야 이것을 내통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잖아요. 또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불분명한 이유로 20분 전에 기자회견을 철회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고요. 또 하나 이철규 의원이 이 훗날을 생각하라 이렇게 경찰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 당 소속 선배 의원이기도 하지만 저는 요새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 관련 범죄에서도 본인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이른바 피해자 중심주의가 명확하게 자리 잡았기 그게 때문에 중요하죠. 예. 예, 이 얘기를 듣는 경찰 후배 국수본 분이 이것을 반협박적으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철규 의원이 뭐 일정 부분 사과 정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 보면은 일단 여야 지지도가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3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 10%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1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탄핵 찬성은 11%포인트가 하락했고 탄핵 반대는 또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런 그 조사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서요. 그 중도 진보 측의 어떤 피로감 이런 것도 분명히 생긴 겁니다. 물론 여전히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분노한 여론과 민심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여론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부분에서부터 약간 이완된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촉발된 한 달 동안의 상황으로 인해서 보수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기반이 흔들린 게 아니냐는 어떤 위기감이 분명히 생겼죠.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지금 나온 여론대로 국민의힘 34%, 민주 36%의 이 당 지지율이 현실 여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이니까 내란에 대한 어떤 당부 여부, 또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 이런 여론이 바뀌고 있느냐,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네. 이런 상황도 또 정치 상황의 어떤 변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 여부, 또 탄핵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또 바뀔 거고, 이 이제 네. 결과가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전체를 한번 보고 추이를 봐야 되지. 최근 며칠 상황의 여론만 가지고 보수 결집, 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오판하면 국민의힘에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 열었는데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반사 이익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일 뿐이다. 만족하지 않고 냉철한 자강 노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 어떻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 여론조사 결과. 우리 전략기획 그 위원회에서 냉철한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해갖고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지나치게 탄핵 전국에서 밀어붙이고 또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같은 거 직무 진행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무리하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에 대한 의지가 너무 읽히거든요. 최근에 민주당의 모든 정치 행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깔기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 접근은 아니었는가라는 거에 대한 현실 인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반 이재명 정서가 조금 반영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말씀씩 해주세요. 자, 정부가 오늘 오후에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1시간쯤 전쯤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제 학생들은 돌아와라, 이런 취지, 또 정부는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의정 갈등 좀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너무 장기화된 데다가 전혀 지금 출구를 못 찾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 비상계엄 이후에 손 놓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지금 어차피 2025년에 정원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의료계도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번에 추진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또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서 좀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될 때다라는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고, 자,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도 오늘 오전에 네. 이 전공의 현장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좀 교감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럼요. 우리가 네, 아직 네. 여당입니다. 네, 네. 저희 그 아니 당정협의. 정부 오늘 그러니까 네, 당정협의 당정협의라든가 그렇군요. 물밑으로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여당 집권 여당이고 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니셔티브를 쥐고 강하게 추진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작용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노력들을 당과 정부가 함께 하고 있다. 빨리 좀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의 기자회견이 아주 좋은 돌파구가 되고 더 좋은 어떤 안들이 나와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095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진정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일을 하고 있어도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뭘 해도 신도 안 나고 불안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용진이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4년 전 가족들을 뒤로한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엄마. 그리고 재작년 아빠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진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용진이는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지병과 생활고로 용진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진이네 가족. 한 걸음 한 걸음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한파의 기세가 약간 꺾이긴 하겠지만 낮 동안에도 내일 중부지방은 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낮 기온이 내일부터 영상권을 회복하는 지역도 있는데 모레는 일부 중부 내륙에 영하 15도 내외의 아침 추위가 또 남아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아직까지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이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내려앉겠습니다. 오늘보다는 4도 정도 오르긴 하겠습니다. 파주가 영하 15도, 대구 한령은 영하 19도로 오늘 아침 영하 23도보단 역시 기온이 오름세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세종이 영하 10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영하 5, 부산도 영하 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이 영상 1도로 사흘 만에 겨우 영상권을 회복하겠고 광주, 대구 각각 3, 4도, 강릉, 부산 5도로 내일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모레 일요일까지 5에서 20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에 1에서 10cm의 눈이나 5mm 내외의 비가 가끔 오겠고 그 밖에 경기 남부 서해안, 충청권, 전북은 눈이 날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사표를 낸 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세웠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서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수정 특검 법안을 두고 가장 기본적 문제점은 해소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 이른바 백골단 회견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6개 야당은 김 의원이 독재 정권의 망령을 끌어들였다며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부적절했지만 이미 사과했다며 징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26년 의대 정원 확대를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념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핵심 현안 관련 민주당 입장과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역시 가장 핫한 뉴스는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문제고요. 그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뭐 더 큰 뉴스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직서를 냈는데 그거를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리했다.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한 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반면에 이제 좀 내부 사정을 아는 분들은 사실상 그 대통령 경호처 내에 진짜 강경파는 따로 있다. 그러니까 즉 김성훈 차장이라든지 이강우 본부장인데, 김 차장은 이번에 이제 대행이 된 거죠. 네네. 이 두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던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실상 밀려나면서 빠져나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내부 사정을 좀 잘 아는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 시간 끌기보다는 두 번째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예. 두 번째 물론 시나리오. 뭐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어쨌든 들려오는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그 분석이 맞다면 더 강하게 저기 어떤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더 강하게 맞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뭐 경호처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경호처의 이제 소위 말하는 김건희 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른 매체에서 보도가 좀 됐는데 경호처에 있는 분이 직접 문자로 그 방송에 제보한 내용이잖아요.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2차 집행이 잘 돼서 이 상황이 해결되길 바란다는 문자를 방송으로 보내온 거 아닙니까? 저도 이런 얘기 많이 제보받고 있거든요. 경호처 직원? 예, 경호처 직원에. 예, 그래서
뭐 경호처가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저희들은 정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경호처에 한두 명이 그런 것 같고 심지어 그런 가운데 이제 경호처장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표를 내고 나온 거죠. 그렇죠. 오늘 출두하기 전에 사표를 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시간 끌기용이었으면은 사표를 안 내고 나와서 체포영장 발부를 모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건 나 이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손을 뗀다. 네. 어쨌든 자 그러면서 어쨌든 출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준 경호처장이 그거 한두 가지 따져볼게요. 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또 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여러 차례 중재를 권해드렸는데 답을 얻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격에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체포영장을 처음부터 발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만 해도 뭐 2번 정도 소환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몇 차례 소환 요구가 있었는데 다 거부한 거고 심지어는 이제 법원에서 1차 체포영장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2차 체포영장이 나와도 그 영장이 오히려 불법하다고 모든 국가기관이 법원 그다음에 법무부 경찰 공수처 모든 국가기관이 적법하다는 영장에 대해서 불법하다고 얘기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거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다. 자, 2차 시도가 있을 경우에 당장 체포영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것인가 이게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뭐 이번 주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주초라는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은 확실한 집행을 이제 거듭 주문했습니다. 확실한 집행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1차 영장이 나왔을 때도 집행이 막혔잖아요. 그거 자체가 불법행위거든요. 업무방해고 공무집행 방해예요. 또다시 그러면 법이 유린되고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좀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집행이라는 건 이제 법이 제대로 살아있고 규범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고 이제 목적을 이뤄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예상은 경호처가 이번에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을 걸로 이제 예상은 돼요. 자 가장 우려되는 건 누가 봐도 물리적 충돌과 이로 인한 불상사입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와서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경호처 직원분들도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통령의 경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2조의 경호에 대해서 정의 규정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게 경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경우가 과연 위해냐? 법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수사기관으로 오세요. 그래서 조사를 받으세요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 게 생명의 위해가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산의 침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진행자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당연한 논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다 물어봤어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공수처장님 혹시 폭행하십니까? 수사 대상자들 아니면 돈 뜯어내세요? 아니라고 하고 경찰 차장한테도 경찰에서 수사하면은 폭행하고 고문합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경호가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공적 수사기관이 폭행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생명을 침해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뜯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따라서 이거는 경호가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직원들 동원해서 물리려고 막는다. 이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이 불법 행위에 동원이 돼야 됩니까?
본인이 정치적 책임, 뭐 수사상 책임 안 피한다면서 그럼 나가서 당당하면 수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에 대해서도요. 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이후에 체포적부심이라고 그 적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요. 체포영장 발부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그거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영장에 의한 체포는 불가능해져요. 그렇잖아요. 누구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체포영장 발부됐지만 나 그 체포영장에 이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전례를 남긴다. 우리나라 헌법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체포영장 들고 오면 다 체포영장 발부됐어요? 그렇지만 저 이의 있어요. 그럼 영장제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체포된 다음에서야 다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형사소송법에. 네. 지금 대통령이 내고 있는 문서나 서류, 이의 신청 다 법에 없는 제도예요. 그걸 결정문에 써놨어요. 법원이. 그런 제도는 없다. 그렇지만 판단해 준다. 왜냐하면 이게 허용되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체포영장이라는 제도는 쓸 수가 없어요. 영장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든 뭐 강도범이든 아니면 뭐 잡범이든 체포영장 들고 와도 나 이의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의 있으면. 근데 그런 사회를 꿈꿉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사회를 꿈꾸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 의원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 짜고 영장 집행 막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했더니 공수처장께서 알겠습니다. 하던 대화를 이제 하셨어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영장이 발부됐고 영장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영장을 집행하는 거를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 범일 경우에는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현행 범이 되는 거고요. 그럼 체포할 수 있어요. 헌법에 따라서. 심지어 더 나가서 제가 참고로 얘기한 건 뭐냐. 심지어 더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서는 어쨌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요. 네. 영장제도 체포영장에 실질적 이유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영장 발부의 위법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낸 것도 제도에 기반하지 않은 행위라고. 그거는 할 수 있는데 그거 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요.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헌법상 제도를 쓴 건데 헌법상 이 제도를 쓴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멈추지 않아요. 이걸 냈다고 해서. 근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누군가 잘못을 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왔는데 나 이의 있어. 나 저 헌재에다가 이의 신청할 거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영장 못 써요. 이의 신청하더라도 영장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박주민 의원님은 어제 이제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큰 틀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탄핵과 내란 관련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게 헌정 질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 한번 윤 보시죠. 대통령 측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연 작전을 펴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연 작전은 상당히 펼치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형사소송법상 다툴 수 없는 제도인데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헌법재판의 경우에도 그 송달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 일주일 더 늦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연이 되는 동안 계속 법은 망가지고 있고 법이 집행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체포영장? 나도 무시해도 되겠구나. 이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헌재가 서류 보냈어? 나도 그냥 집안에 있으면서도 안 받으면 돼. 이렇게 지금 돼버리고 있는 거고. 참 큰일이에요. 점점. 예.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내란 혐의 수사 주체 공수처가 되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하는 논점 중에 하나고 체포영장을 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자, 일단 공수처 부분만 보면은 수사 주체 부분을 어쨌든 논란을 잡고 이제 이론을 제기하니까 차라리 경찰에 넘겨가지고 좀 깔끔하게 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김용현이라고 하는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돼 있어요. 네. 검찰이 구속시켰죠. 경찰 아니잖아요. 내란죄예요. 똑같은 프로세스죠. 맞잖아요. 경찰이 김용현 구속한 게 아니잖아요. 검찰이 했죠. 검찰이 했잖아요. 경찰만 수사권 갖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는데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들고 있다. 근데 김용현은 어떻게 검찰에 의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이 됩니까? 기소까지 됐잖아요. 거기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습니까? 구속영장 발부해 줬잖아요. 자, 박주민 의원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적절하다고 했고 선관위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해도 윤 대통령은 믿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돼서도 제가 너무 답답해서 네.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날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 선관위가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했죠. 국정원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죠. 검찰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고요. 법원이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네. 검찰은 관련 사건 수사했고요. 법원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심사해서 그 판결을 내렸고요. 국정원은 서버를 다 점검했고요. 선관위는 이 업무를 다 총괄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선거에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통령만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다 대통령 임명이잖아요. 선관위 사무처장 대통령 임명했어요. 대학 동기. 국정원 원장 차장 다 대통령 임명한 거잖아요. 대법원장 다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검찰총장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 점검해봤더니 문제없다고 보고하고 정식 보고서까지 다 올렸는데 왜 부정선거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주장하냐고요. 네. 그러면 딱 하나 가능성이 있어요. 예. 대통령이 생각한 대로 되려면 심지어 내가 임명을 했지만 이 기관의 장이라든지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내가 임명했지만 그래도 나 이 사람들 포함해서 그 기관을 못 믿겠다. 왜? 이 모든 국가기관이 다 오염됐다. 뭔가에 의해서 오염됐다. 그래서 난 믿을 수 없다.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나라가 망했겠죠. 자, 박주민 의원님, 아까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절차 시작보다 늦어졌다 지연 작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또 이런 얘기합니다. 헌재가 변론기일 5차례 미리 지정하고 신속 심리 예고한 데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피청구인 즉 윤 대통령 측이죠.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일주일에 2번씩 진행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헌정 질서가 회복이 되면서 사회가 안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0일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경우에는 64일 만에 결정이 났어요. 3분의 1 만에. 예. 박근혜 대통령도 91일 만에 결론이 났어요. 그렇거든요. 이분들이 절반 3분의 1밖에 시간이 안 걸렸다고 해서 막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죠.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게 맞아요. 전체 국가와 사회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다툴 게 더 있고 피청구인 측이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헌재가. 속도를 내겠다고만 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일정한 기일을 미리 잡고 양쪽 대리인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데요. 과거 선례도 있고 대부분의 일반 재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네. 아울러서 민주당은 탄핵 소추사위에서 형법상 내란죄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 소추단 법률 대리인이 이제 헌재 권유라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논란이 됐고 추후에 헌재도 권유한 적 없다. 이 법률 대리인도
권위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뭐 여당은 여전히 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1차 변론 준비기라고요. 네. 2차 변론 준비기일이 공개로 진행됐고 예. 영상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돼요. 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소송 지휘라는 걸 해요. 재판관들이. 네네. 그래서 사유를 이렇게 정리하겠다.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주문을 하면 거기에 따르거나 말거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따르더라도 네네. 언제 재판관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구성 관련된 거. 법률이나 헌법에 적용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적용할지. 네. 다 헌재의 재량이에요.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일반 재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저러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헌재가 이번에 입장 발표했죠. 다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니까 입 다물라고 얘기했잖아.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결정해 왔고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왜 자꾸 말을 하냐.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단독으로 경향인가에서 재판관들이 이번에 그 내란 관련돼서 정리한 거를 자꾸 내란죄 뺀다고 여당이 얘기하니까 예. 굉장히 당혹스러워했다는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건 굉장한 불만 표시거든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는 문제인데 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니들? 헌재 소스로 해서 보도가 나왔죠. 이거예요. 예. 야 이거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왜 니들 자꾸 그러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오히려 입을 좀 다무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마. 자 지금 제가 하는 질문도 무지하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많이 질문을 들었을 텐데 자 여당은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의 속도를 내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게 민주당이 촉구하는 게 조기 대선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여권에서는. 자,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탄핵 심판은 빨리빨리 해라 하면서 본인의 재판은 좀 가급적 늘어뜨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뭐 한 3월쯤에는 2심 재판 결론 나오게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요구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이 정지돼 있고 대행이 하죠. 네네. 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소극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것밖에 못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네네.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만약에 비상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고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다 갖고 있어요. 예. 해외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체계에서 법 질서를 무시하는 모습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거부한다든지 다툴 방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투면서 시간을 끈다든지 다음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한다든지 이것도 헌법학자들은 다 기함을 토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헌재조차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국가의 구성 원리와 헌법 원리가 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럼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할 수 있으면 헌재라든지 대법원 구성을 대통령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왕이에요 왕.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한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임명한다? 이렇게 헌법하고 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꾸 우리 대표 얘기하는데 우리 대표 관련돼서도 법원이 알아서 해요.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이렇게 지금 막 법원을 흔들고 헌재를 흔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법원이 알아서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게 이 내란이라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이 내란에서 침해된 헌정 질서의 침해도도 굉장히 크다. 이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지금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재발의했고 아마 다음 주 중에 표결을 하려고 그러고 국민의힘도 뭐 자체 안을 만들지 어쨌든 안을 내려 그러고 있고 둘이 합의해서 처리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어떤 안을 내놓느냐에 달린 문제겠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얘기는 야당에 대한 추천권을 배제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해왔고 오히려 제3자 추천이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의된 게 제3자 추천 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뭔가 딴지를 건다. 어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박주민 의원님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뒤틀린 현실 중 하나가 제자리를 찾았다. 이를 계기로 다른 사안들도 전부 제자리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군사법원법이 개정됐습니다. 네.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개정됐어요. 그 개정안을 제가 대표 발의했고요. 네. 그것이 통과될 때 소위원장이 저였어요. 네네. 제가 그것을 어떤 문제의식으로 개정했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군대 내에서의 왜곡된 수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법 취지 자체가 완전히 훼손된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나섰던 군인이 희생당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판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진 거고 판결문 읽어보면 제가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었고 법을 개정하려고 했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 판결문이 잘 이해한 판결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곡된 상황이 좀 바로 잡힌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법은 좀 제대로 좀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은 제대로 집행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손지은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산불 소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직도 진화가 안 되고 있죠. 네, 산불 7개가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네. 일부는 진화가 됐지만 큰 피해를 낸 대형 산불 팰리세이즈와 이튼 지역의 산불은 여전히 진화율이 0%입니다. 지금까지 불탄 면적이 14,500헥타르인데요. 네.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5배 아니고요. 50배. 네. 그래서 현지 소방당국과 당국이 주택과 상가 등 구조물 수천 개가 피해를 입었고 6만 개가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18만 명에 대해서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지금까지 최소 사망자가 10명으로 집계가 됐지만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는 게 현지 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조금 잦아들면서 항공기 30여 대가 진화에 투입이 됐었는데 또다시 최고 시속 100km에 이르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가 되면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말씀하신 대로 워낙 피해 지역 넓고 강풍 때문에 걷잡을 수 없다 하셨는데 그 피해액은 얼마 정도로 추산돼요? 네, 지금 현지에서는 이번 LA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현재까지만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7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 작업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미국 산불 역대 최고 피해액은 지난 2018년 북부 캘리포니아주 캠프 산불 당시 125억 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남긴 자연재해는 지난 2005년이죠. 미국 뉴올리언스 등 남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피해액이 1,020억 달러가 됩니다. 그랬었군요. 자, 우리도 강원도 고성 산불을 이제 겪어서 산불로 인한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LA도 이제 연기로 앞이 잘 안 보이고 막 그렇던데 주민들 고통도 엄청나겠어요. 네, LA 전역에 지금 연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 산불로 인한 공기 악화가 눈을 따갑게 하고요. 또 콧물 흘리게 하고 기관지염과 두통을 유발하는 등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당국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A의 주요 마트에서는요, 공기청정기 제품 모두 팔려 나갔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수급도 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이 상수도 시스템을 과도하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수도 시스템에 많은 재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자원 당국은요, 일부 지역에서도 반드시 물을 끓여서 사용해 달라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LA에는 저희 우리 국민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도 많아서 걱정도 많이 되실 텐데요. LA는 또 영화 배우 이런 유명 인사들의 고가 저택도 많습니다. 이번 화재로 이 저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네, 먼저 우리 코리안 특급 이 박찬호 선수의 LA 자택도 전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박찬호 선수는 가족들과 이제 인근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해지고요. 자,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말리부 주택도 전소했습니다. 또 앤서니 홉킨스, 또 마일스 텔러 등도 산불 피해를 봤고요. 네. 이 페리스 힐튼도 집이 모두 타서 SNS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프다. 누구도 경험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산불 지역 내 15개 학군에는 휴교령이 내려져 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죠.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게티 센터 등도 모두 폐쇄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헐리우드의 간판인 그리피스 천문대가 대피구역에 인접해 있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돌비 극장이나 레코드 빌딩 등은 이미 대피구역 안에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양국이 원자력 협력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와 국무부가 이 한미 원자력 수출과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 이 지난해 11월에요. 양국이 잠정 합의했던 내용을 2달 만에 최종 확정한 겁니다. 제 주요 내용은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한미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을 이전할 때 이뤄질 정보 공유 체계를 어떻게 할지도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분쟁 이제 벌여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양해각서 MOU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약속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미 양국의 핵심 원전 기업 협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도요. 이번 MOU 설명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 간의 깊은 신뢰에 기반을 했고 또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정부 간의 MOU가 체결이 됐으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협상도 곧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에 한국형 원전에 자사 원천 기술이 적용됐다라면서 미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이고요. 2년 넘게 이어져 온 분쟁이 조만간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꼭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원하는 당사자가 이제 체코 정부 아닙니까? 그 체코 정부가 이번 MOU 서명에는 일단 좀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이 산업통상장관이요. 체코의 산업통상장관이 수틀정대를 포함한 원자력 분야 협력에 관한 미국과 한국 정부의 합의를 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환영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그렇지만 대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자, 일단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또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아직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미국 상황도 네. 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종료 직전에 체결한 MOU이기 때문에 이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대로 받을지 요 좀 더 미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독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독감뿐 아니라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일단 독감은요. 네. 폭증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폭증. 네, 예. 현재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네. 지난해 이제 49주 차인데요. 12월 1일에서 7일에는 한 7.3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4주 만에 99.8명으로 13.6배가 폭증한 겁니다. 그리고 전주에 73.9명보다도 1.4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보면은 정말 많아요 요즘.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병원을 찾으시더라도 네. 오전 중에 거의 진료 마감이 끝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이 폭증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독감이 크게 유행했던 지난 2016년 네. 86.2명에 대비해서도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겁니다. 환자 증가세도 아직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가 심각해서 입원하는 환자도 늘어서요. 네. 지난해 연초에 795명에서 올해는 1,352명으로 1.8배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유행은요. 13세에서 18세 청소년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에서 1,000명당 177.4명, 또 7에서 12세에도 161.6명으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또 이겁니다. 이렇게 독감이 갑작스럽게 유행하는 이유 뭡니까? 네, 코로나19 동안에 이 대유행 기간에는 네. 독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없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도요. 코로나19가 잦아들고 2022년 9월부터 22개월간 독감이 유행했음에도 네. 그동안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낮아졌고요. 특히 어린이 접종률이 코로나19 이후에 매년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발열, 기침 일으키는 또 다른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이런 것들도 또 늘고 있다고 해요. 네, 독감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19에 감염되는 환자들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올해 첫 주 입원 환자가 131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또 영유아 중심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도 지난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올해 첫 주 환자가 578명으로요. 지난해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34%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확산 중인 또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의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병관리청은요. 독감과 코로나19 등 백신 지금이라도 접종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송 기자 말씀 들어보니까 서둘러 이제 백신 접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백신 맞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겨울 이제 독감에 대비해서 맞는 접종은 네. 한 9월, 10월 그리고 11월 정도에 실시를 하는데 질병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등에서 접종 가능한 독감 백신은요. 네. 4가 백신으로 지금 돌고 있는 A형 독감, B형 독감 모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위생 수칙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네. 서울시는 13일부터 27일까지 마스크 자율 착용 실천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백신도 맞고 그 개인 위생 잘 지키고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김경숙 님이 주변에 독감 환자가 정말 많아요.
독감 예방 접종했는데도 걸리더군요. 올해가 가장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다양한 문화계 전문가와 최신 문화 이슈 알아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박희아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네, 최근에 한국 이제 대중문화 시장에서 아마 가장 화제가 된 콘텐츠일 거예요. 바로 오징어 게임 2 이야기입니다. 자, 오징어 게임 2,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제 공개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네. 그 성적표 어떻습니까? 아, 눈에 띄는 성적은 너무나 좋습니다. 좋아요. 네. 또 이제 2주 연속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로 꼽혔는데요. 네.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1월 첫 주가 이제 12월 30일부터 1월 5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 게임 2 총 시청 시간이 4억 1,710만 시간. 정말 놀랍죠. 와. 네.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잘 감이 그렇게 정확히 안 오는 정도로 네, 많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그 넷플릭스의 비영어권 TV쇼 부문 1위뿐만 아니라 네. 영어권 TV쇼 그리고 비영어권 영화 가운데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시청 시간이랑 시청 수여서 사실 좀 놀랍긴 하죠. 그래요. 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도 성적표가 더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서비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뭐 많이 1위를 차지한 네. 그걸로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93개국 가운데에서 91개국에서 네. 1위? 네, 1위. 와, 거의 전 국가에서 1위를 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네. 딱 2개의 1위 안 했으면 그 어느 데인가 궁금한데 여하튼 그건 필요 없고요. 자, 구체적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스토리 전개라든지 재미 부분 그런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 이거는 네. 이번 시즌이 유난히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도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적은 너무 좋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미는 솔직히 아, 솔직히 저는 시즌 1이 더 재밌었다.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네. 시즌 1이라는 거는 처음에 약간 사람들이 충격을 그쵸. 받으면서 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시즌 2가 시즌 1을 뛰어넘기는 정말 쉽진 않아요. 맞아요. 그죠? 정말 쉽지 않고 이게 아무래도 또 시즌 3를 염두에 두고 가다 보니까 2가 조금 다리 역할을 하는 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좀 아쉽다 같은 평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재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원과 자꾸 비교를 안 할 수 없는데 원의 비교에서는 뭐 그런 평가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캐스팅 면면은 화려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네. 우리 박희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캐릭터 누구였습니까? 네, 사실 뭐 양동근, 임시완, 강하늘 뭐 사실 이름만 들어도 네. 너무 좋은 젊은 배우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시즌 네. 1에도 나왔던 공유 배우가 연기했던 딱지맨 캐릭터예요. 네네. 이 캐릭터가 시즌 1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존재감을 남기는데 그래요. 네, 사실 분량 자체는 그렇게 뭐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예. 그 성기훈이라는 그 주연 캐릭터 이정재 배우가 예, 예. 연기한 그 캐릭터가 이 게임에 다시 참여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뭔가 갈등 공유가 같은 예, 거를 예.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인간의 굉장히 복잡한 내면 같은 거를 좀 잘 표현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 캐릭터를 보면서 와 정말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공유 캐스팅도 좋았고 그 연기도 잘하고 네. 그 내용이 그 부분이 좀 재밌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정재 씨가 맡은 주인공 성기훈 네. 이번 시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시즌 1 때는 예. 사실 이 캐릭터가 정말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서 그 예. 게임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즌 2에는 그 돈이
자기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막 아름다운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거를 깨달은 거죠. 이제 자본주의의 굉장히 심각성을 깨달은 거고 예. 그 상황에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시 구해내기 위해서 이 게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맨이라는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역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악역을 이제 잡기 위해서 그와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게임에 참여를 하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 캐스팅 당시에 이제 논란이 네.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맞습니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배우가 이제 타노스라는 역할을 맡은 탑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요. 네네. 빅뱅의 멤버였던 탑인데 아무래도 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었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탑 자체 캐스팅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왜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을 캐스팅했냐? 네, 실제로 그리고 좀 놀랍기도 한 부분은 네. 그가 연기하는 타노스라는 캐릭터가 극 중에서 계속 마약을 흡입을 합니다. 정말요? 네, 실제로 약을 계속 먹는 캐릭터고. 그래서 캐스팅한 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겠죠. 예, 예. 이야, 네, 그거는 근데- 알고 했어도 문제고 모르고 했어도 문제고 두 그쵸. 가지 다 문제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탑이 굉장히 큰 용기를 냈다라고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연기는 열심히 했나 보죠. 그래도 네, 어쨌든. 그렇겠죠. 네, 네. 자, 지금 탑 얘기해 주셨고요.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는 자, 캐릭터가 늘어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제 서사가 확장된다는 거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서사 확장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이 부분이 좀 우려됐던 부분인데요. 이 배우들이 아무래도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배우들한테 모든 서사를 하나씩은 줘야 되지 않냐. 그렇다 보면 이야기가 산만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너무 호화 캐스팅이다 보니까 그렇죠. 호화 캐스팅인 그 예를 들어서 이병헌도 있고 네. 이정재도 있고 양동근도 있고 공유도 있는데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그쵸. 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산만해질 수 있다? 네, 아무래도 그런 서사의 얘기군요. 줄기가 너무 많이 뻗어나가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야기의 흐름이 좀 깨질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은데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네. 오히려 서사를 줄 거였으면은 이 캐릭터들에게 더 확실하게 부여를 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연이 이제 좀 아무래도 시즌 3를 좀 염두에 둬서 그런 것 같은데 명확하게 이제 어떤 사연으로 참여하게 됐는지 같은 게 잘 밝혀지지 않아서 시즌 2를 보는 내내 저 사람은 게임에 참여한 동기가 뭐지라는 생각을 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탑스타급 그 캐릭터들한테 역할을 주려면 좀 더 확실하게 줬으면 더 좋았겠다. 네, 아무래도 목적성이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주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굳이.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하면 뭐 게임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죠? 자, 시즌 1에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구슬치기 이런 우리에게 어렸을 적 우리 그 친숙한 놀이들이 공감 요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박희아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좀 눈에 띄는 게임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번 게임 중에서는 네. 벌써 또 해외에서는 좀 화제가 됐다고 해요. 공기 놀이가 네, 공기. 굉장히 재밌었던 걸로 이제 저도 이제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이제 공기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해외에서는 좀 재밌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재밌는 놀이를 해외 팬들이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번에는 공기. 그거 본래 어린 여성들이 하는 건데. 맞아요. 그죠? 아무래도 예, 그랬죠. 예, 근데 예. 이번에는 뭐 남자 배우들도 많이 하게 됐고 어쩔 수 없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공기를 해내야 하니까. 예. 그랬군요. 생존을 위한 공기놀이. 그렇죠. 그거네요. 네. 자, 아까 이제 서사의 확장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징어 게임의 네. 서사적 특징 또 어떤 거를 또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기서 가장 좀 흥미롭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네. 악역을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병헌 배우가 연기한 프론트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경우인데 네. 그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성기훈이 게임에 다시 참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뭐 엔딩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끝이 나지 않아서 네네. 그 둘이서 결국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프론트맨을 미리 알고 이 사람과 이제 어떤 식으로 대치해 나갈지 주인공이 네. 그거를 이제 기대해 보는 재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오징어 게임의 특별한 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특별한 서사는 바로 그것이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난 시즌 1 오징어 게임 시즌 1 보면 이 드라마가 우리 사회의 모습, 특히 불평등 네. 이걸 반영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이번 시즌도 그런지 이번 시즌에는 그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주제 면에서. 이번 시즌도 또 네. 아무래도 이제 서사 구조 자체가 네. 게임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구조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불평등한 그 구조를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고요. 네. 그리고 모든 외부인이 사실 외부 요인이 제거된 채로 게임에 임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제 게임에 임하게 예, 되는데 이게 일견 평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겪기까지 이 사람들이 겪었던 불평등한 상황들을 상상하게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역시나 뭐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좀 고발한다 이런 면들은 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걸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게임을 하지만 네. 거기에 올 때까지의 그렇죠. 이분들의 약간 그 다양하면서 굴곡진 네. 삶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업가였고 네. 누군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이제 말 그대로 흙수저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사람이고 네. 또 누군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코인에 빠진다거나 뭐 네. 약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지점이 있겠죠. 네네. 자,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인생들이 거기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런 게임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또 이 드라마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주인공들이 투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거 그리고 그 먼저 되는 게 이제 투표잖아요. 네네. 근데 이 투표라는 게 과연 이 사람들의 의견을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도 네. 공정할 수 있는가? 그 결과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원리라던가 아니면은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뭔가 책이라도 보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해요. 네. 소수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49대 51이 되었을 때 이거는 과연 공정한 결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대의제 민주주의의 네. 위기가 왔다. 이런 맞습니다. 평가도 이제 내려놓는 거네요. 네. 자, 이번 시즌 2가 시즌 3로 가는 길목이라 이제 얘기도 나옵니다. 시즌 3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세요? 네, 역시 프론트맨과 성기훈의 본격적인 대결. 아, 그렇군요. 네, 역시 그 내용이 가장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의 또 서사가 이번에는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네. 좀 이제 게임 이야기와 얽혀서 좀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의문들에 대해서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네. 더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냥 시즌 2면 2지. 네. 왜 3까지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줄 수도 있지만 뭐 좀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그쵸?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시즌 2, 시즌 3 나누는 전략 택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야기 서사에 구조적으로 이제 나뉘는 부분이 있어야 네. 사람들에게 더 흥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시즌 1에서 굉장히 큰 도입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흥미를 느꼈잖아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2로 이양해 와서 주인공들의 이제 심리 변화 같은 걸 또 보여줬고 그리고 3에 이어서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의 종점을 찍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구조를 나누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즌 3까지 예고해 놓은 상태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주말에 오징어 게임 2 보실 청취자들 위해서 관전 포인트는 이거다. 알려주세요. 저는 한 줄로 얘기하면 네. 시즌 2보다는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요? 네.
시즌 2보다는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시라. 어떻게 네. 보면 시즌 2 편안하게 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깊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메시지 정도 그리고 캐릭터 정도를 파악하는 데에만 염두에 두고요. 네. 그리고 시즌 3를 좀 더 기대하면서 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큰 기대보다는 편안하게 보면서 시즌 3를 기약하라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오늘부터 은퇴 콘서트 여는 나훈아의 갈무리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